왜 우리들은 이렇게 쫓기듯이 인생을 낭비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9바늘의 수고를 막아준다고 하면서 내일의 9바늘 수고를 막기 위해 오늘 1000바늘을 꿰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중요한 일 하나 하고 있지 않다. 단지 무도병에 걸려 머리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싱클레어입니다.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추모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참사로 소중한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되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태원 압사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입니다. 먼저 작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이면 부와 명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또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게 수순인데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측량일이나 목수일 같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1845년에 월든호수가의 숲속에 들어가 자신이 손수 통나무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2년 동안 살았는데 이 책 월든은 그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자연에 대한 예찬과 문명사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풍자를 생생하고 섬세하게 담은 인문학의 고전입니다. 사실 월든은 너무나 유명한 인문학의 바이블 같은 책이라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작가인 톨스토이부터 간디, 법정 스님 같은 수많은 시대의 현자들이 극찬한 책입니다. 오늘은 강승영 선생님의 번역으로 출판된 은행나무 출판사의 월든 중에서 두 번째 챕터인 나는 어디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를 읽겠습니다. 낭독을 허가해 주신 은행나무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어디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인생의 어느 계절에 이르면 우리는 모든 장소를 자신이 살 집터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사방 12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땅을 살펴보았다. 나는 상상 속에서 모든 농장을 차례로 사들였다. 그것은 그 농장들이 전부 매물로 나왔고 그 가격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농장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거기서 자라고 있는 야생서가를 맛보기도 하고 주인과 농사일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가격에 상관없이 그들이 부르는 값을 다 주고 사들여서는 다시 그들에게 저당을 잡혔다. 심지어는 주인이 부르는 값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길 때도 있었다. 모든 것을 인수하면서 토지 문서만은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나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토지 문서 대신에 그의 말을 신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농장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그 농부를 어느 정도 경작했으며 이런 일들을 충분히 즐긴 다음에는 농장을 다시 농부에게 맡기고 물러났다. 나의 이런 행정은 친구들로 하여금
나를 일종의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게끔 하기에 충분했다. 내가 어디에 앉든지 나는 그곳에 살게 될 가능성이 있었고, 따라서 경치는 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집이란 세데스, 즉 앉은 자리 이외에 무엇이겠는가. 그 앉은 자리가 시골에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다. 나는 쉽게 개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집터를 찾아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집터들이 마을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내가 보기에는 마을이 그곳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었다. 아, 여기라면 한번 살아볼 만하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고는 거기서 1시간 동안을 살면서 여름과 겨울 생활을 해보았다. 또 그곳에서 몇 년이란 세월을 흘러보내기도 하고, 겨울과 싸우다가 다시 봄을 맞아들이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장차 그곳에 살게 될 사람들은 집을 어디에다 짓든지 자기들보다 먼저 그곳을 집터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믿어도 좋을 것이다. 오후 한나절이면 이 땅을 과수원, 나무숲, 목장 등으로 나누어 놓고 어떤 멋진 떡갈나무와 소나무를 문 앞에 남겨놓을 것이며, 어느 쪽에서 보아야 고목나무들이 가장 돋보일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충분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부유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상상력은 내가 몇 개의 농장 매입 우선권을 갖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 매입 우선권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전부였고, 실제로 내가 땅을 소유함으로써 겪을 수도 있는 따끔한 맛을 본 적은 없었다. 내가 실제로 땅을 소유할 뻔했던 것은 할로웰 농장을 샀을 때였다. 그 농장을 산 다음 나는 그곳에 뿌릴 씨앗을 고르기 시작했으며, 씨앗을 운반할 외바퀴 수레를 만들 재료도 모았다. 그러나 땅 주인이 나에게 문서를 넘겨주기 전에 그의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 농장을 팔지 않으려 했고, 땅 주인은 해약금조로 내게 $10를 주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얘기하자면 나는 그때 가진 돈이라고는 10센트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10센트를 가진 사람인지, 농장을 가진 사람인지, $10를 가진 사람인지, 또는 이 모든 것을 전부 가진 사람인지 나의 산술 능력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어 $10도 농장도 그냥 두라고 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농장을 이미 소유할 만큼 소유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는 관용을 베풀어 내가 산값에 농장을 되팔고 그가 풍족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 위에 $10를 얹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러고서도 나에게 10센트와 씨앗과 외바퀴 수레를 만들 재료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청빈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잠시 동안이나마 부자가 된 경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농장의 경치만은 그대로 소유하기로 했으며, 그 후에도 손수레를 사용하는 일이 없이 해마다 경치의 소득을 거두어 왔다. 경치에 관해서라면 지금부터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영국의 시인 윌리엄 카우퍼의 시를 인용한 글입니다. 나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의 군주이며 세상에 내 권리를 의심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다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글입니다. 나는 종종 시인이 어느 농장의 가장 값진 부분을 즐기고 물러나는 것을 보는데, 이때 무뚝뚝한 농부는 그 시인이 그저 야생사과 몇 개를 따갔으려니 하고 생각할 뿐이다.
그 농부는 시인이 그의 농장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훌륭한 울타리인 운율 안에 옮겨놓고 거기에 가둔 채 젖을 짜고 지방분을 걷어낸 다음 크림은 전부 떠갔으며 자기에게는 찌꺼기 우유만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몇 해를 두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할로엘 농장의 가장 큰 매력은 우선 그곳이 완전히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농장은 마을에서 2마일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과도 반마일쯤 떨어져 있었으며 큰 길과도 넓은 밭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다음에는 강을 끼고 있다는 점인데 주인 말로는 이 강의 안개가 봄철의 서리로부터 농장을 보호해준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폐허 같은 모습을 한 회색 집과 외양간 다 허물어져가는 울타리도 내 마음을 끌었다. 이 울타리는 나와 전주인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었다. 속이 비고 이끼로 덮여있는 사과나무들도 있었는데 토끼들이 갉아먹은 흔적이 있어 이웃에 어떤 녀석들이 사는지를 말해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매력은 예전에 내가 배를 타고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때의 추억이었다. 그때 이 집은 무성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붉은 단풍나무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숲 사이로 이 집의 개가 짖는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땅 주인이 바위들을 드러내고 속이 빈 사과나무들을 베어버리고 풀밭에 자라고 있던 어린 자작나무들을 뿌리채 뽑아 던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농장 개량 작업을 더 이상 진척시키기 전에 그것을 사들이려고 서둘렀다. 이 농장이 지닌 매력들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나는 아틀라스처럼 세계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온갖 힘든 일을 해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아틀라스가 고생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들은 바 없다. 내가 온갖 굳은 일을 하려고 했던 동기나 구실은 다만 이 농장의 대금을 다 치르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것을 소유해 보겠다는 것뿐이었다. 왜냐하면 이 농장을 사서 그냥 내버려 둘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산물을 풍성하게 거둬들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야기했듯이 그 농장을 사는 일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의 영농에 대한 나의 체험은 농장에 뿌릴 씨앗만 준비한 것으로 끝나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씨앗은 해가 묵을수록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가려지는 것은 틀림이 없으리라. 그래서 내가 마침내 씨앗을 뿌리게 될 때쯤이면 농사가 실패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여기서 내가 친애하는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 오래오래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농장에 얽매이든 군 형무소에 얽매이든 얽매이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고대 로마의 카토 양반은 그의 전원 생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농장을 살 때는 탐을 내서 바로 달려들지 말고 먼저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리저리 굴려보라. 그것을 살펴보는 데는 수고를 아끼지 말 것이며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그것이 좋은 농장이라면 자주 가서 보면 볼수록 더 마음에 들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어떤 농장을 탐내 바로 달려들어 사지는 않을 것이며 살아생전 계속 그것을 둘러볼 생각이다. 그리고 죽어서 거기에 먼저 묻히면 그 땅은 더욱더 내 마음에 들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실험은 같은 종류의 두 번째 실험으로
편의상 2년간의 체험을 하나로 묶어서 좀 더 자세히 묘사해 볼 생각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나는 절망을 주제로 한 시를 쓰려는 것이 아니고 횃대 위에 올라앉은 아침의 수탉처럼 한번 호기 있게 울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웃 사람들의 잠을 깨우는 결과밖에 얻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내가 처음 숲속에서 살기 시작한 날은, 다시 말해서 나뿐만 아니라 밤까지도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한 날은 우연히도 1845년의 독립기념일, 즉 7월 4일이었다. 그때 나의 집은 겨울을 날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채 비만 겨우 막아주고 있었다. 회벽도 굴뚝도 없었으며 벽은 비바람에 시달리고 햇빛에 바랜 거친 판자들로 되어 있었다. 판자들 사이에는 넓은 틈들이 있어 밤에는 서늘했다. 곱게 다듬은 하얀 나무 기둥들과 새로 대패질한 문과 창문들은 집 전체에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아침에 제목들이 이슬에 젖어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런 때면 나는 점심때까지 나무에서 향기로운 수지라도 베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나의 상상 속에서 이 집은 다소나마 그러한 여명의 특징을 하루 종일 지니고 있었으며 내가 1년 전에 방문했던 산 위에 어떤 집을 기억나게 했다. 그 집은 회벽을 붙이지 않은 바람이 잘 통하는 오두막 집이었는데 신이 여행하다 들르기도 하고 여신이 옷자락을 끌며 서성일 만한 집이었다. 내 집 위를 스쳐가는 바람은 산마루를 스쳐가는 그런 바람이었다. 그 바람은 지상의 음악에 끊겼다 이어지는 선율을, 다시 말해 지상의 음악 중 천상에 속하는 부분만을 실어다 주었다. 아침 바람은 끝없이 불며 창조의 신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드물다. 올림포스 산은 속세를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어디에나 있다. 내가 이 집을 갖기 전에 소유해본 유일한 집은 보트를 제외하면 이따금 여름에 여행을 할 때 사용하던 텐트 하나뿐이었다. 이 텐트는 돌돌 말려 지금은 다락에 처박혀 있다. 그러나 보트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을 거쳐 시간의 강을 타고 흘러가 버렸다. 이제 좀 더 듬직한 집을 마련하였으니 이 세상에 정착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처럼 가벼운 겉옷만 걸친 이 집의 뼈대는 내 주위에 형성된 하나의 결정체 같은 것이었고 집을 지은 사람인 나에게 반응을 했다. 이 집은 윤곽만을 그린 그림처럼 암시적이었다. 나는 구태여 바람을 쐬기 위해 밖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 집 안의 공기가 조금도 그 신선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 안에 있었다기보다는 차라리 문 뒤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옳을 것인데 그것은 비가 몹시 오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인도의 옛시 하리반사를 보면 새들이 없는 집은 양념을 치지 않는 고기와도 같다 라는 말이 있다. 나의 집은 그렇지 않았으니 나는 갑자기 나 자신이 뭇 새들의 이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새들을 잡아두어서가 아니라 내 보금자리를 그들 곁에 만듦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었다. 나는 채마밭이나 과수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들뿐 아니라 마을 가까이에 와서 노래 부르는 일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보다 야성적이고 보다 우리의 흥분을 자아내는 숲속의 노래꾼들인 티티새, 개똥집박이, 붉은 풍금조,
바위 종다리, 쏙독새와 그 밖에 많은 새들과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내 집이 그 기슭에 자리 잡고 있던 작은 호수는 콩코드 마을로부터 약 1마일 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곳보다 약간 지대가 높았으며 그 마을과 링컨 마을 사이에 있는 커다란 숲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리고 이 근처의 들판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나 있는 콩코드 싸움터로부터는 2마일쯤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호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마치 산허리에 자리 잡은 산산 호수인 것처럼 느껴졌으며 호수의 바닥이 다른 호수의 수면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호수는 안개의 잠옷을 벗고 여기저기 부드러운 잔물결이나 잔잔한 수면이 점차 모습을 드러냈으며 안개는 무슨 밤의 비밀 회의를 막 끝낸 유령들처럼 살금살금 숲의 모든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이슬마저도 산 허리에서 그렇듯이 여느 곳보다 더 늦게까지 나뭇잎에 맺혀 있는 것 같았다. 이 작은 호수는 8월에 잔잔한 비바람이 불다 멈추다 하는 사이사이에 나의 가장 소중한 이웃이 되었다. 그때는 비록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지만 공기와 물이 다 같이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오후에 한때일지라도 초저녁의 고요함을 지니고 있으며 티티새의 울음소리만 이 기슭 저 기슭에서 들려왔다. 이런 호수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가장 잔잔한 것이다. 호수의 맑은 공기층은 얇고 구름에 가려 있기 때문에 빛과 반사로 가득 찬 수면은 그 자체가 지상의 하늘이 되며 나에게는 더욱 소중한 하늘이 된다. 최근에 나무를 베어낸 가까운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보면 반대편 호수의 기슭을 이루는 산과 산 사이의 넓은 계곡을 통해 남쪽으로 상쾌한 전망이 펼쳐진다. 그곳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들이 경사져 내려온 것을 보면 우거진 계곡 사이로 냇물이 흐르고 있을 것 같은데 실은 냇물은 없었다. 그쪽으로 보면 가까운 곳의 녹색 언덕들 사이 혹은 그 너머로 멀리 더 높은 산들이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발돋움을 해서 보면 서북쪽 방향으로 더욱 푸르고 더욱 멀리 있는 산맥의 봉우리들을 몇몇 볼 수 있었는데 이것들이야말로 하늘의 조폐국에서 찍어낸 진청색의 동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마을의 모습도 일부나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다른 방향으로는 나를 둘러싼 숲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근처에 물이 있으면 좋다. 땅에 부력을 주어 땅을 띄워주기 때문에 좋다. 아무리 작은 우물이라도 하나의 가치는 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땅이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물이 버터를 차갑게 보관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기능이다. 내가 이 언덕에서 호수를 가로질러 서드베리 초원을 바라보면 호수 너머의 모든 땅은 그 사이에 있는 이 작은 수면 때문에 고립되어 둥둥 떠있는 빵 조각처럼 보인다. 나는 새삼스럽게 내가 사는 이곳이 한 조각의 마른 땅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내 집 앞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한층 더 좁은 것이었지만 나는 조금도 답답하거나 갇혔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초원은 넓고도 넓었던 것이다.
호수 맞은편 기슭위에는 떡갈나무 관목이 우거진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는 서부의 대평원과 타타르인들이 사는 초원지대로 뻗쳐나갔으며 방황하는 모든 인간 가족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했다. 광활한 지평선을 마음껏 즐기는 자 말고는 세상에 행복한 자는 없도다 하고 다모다라는 자기 가축들에게 더 넓은 새로운 목장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말했다. 장소와 시간은 둘 다 바뀌어서 나는 나를 가장 매혹시켜온 우주의 어떤 지역과 역사의 어떤 시대에 더욱 접근해서 살게 되었다. 내가 사는 곳은 밤이면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수많은 곳들처럼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우주의 먼 한 구석에 카시오페아의 의자, 별자리 너머에 세속의 잡음과 번거로움을 떠난 희귀하고 즐거운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흔히 상상한다. 나는 나의 집이 실제로 그와 같이 우주에 멀리 떨어진 그러면서도 항상 새롭고 더럽혀지지 않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만약 플레이아데스 성좌, 히아데스 성좌, 알데바른 성이나 견우성 가까이에 사는 것이 보람있는 일이라면 나는 실제로 그런 곳에 살고 있었다. 내가 버려두고 온 생활로부터 그 별들의 거리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도 멀고도 작은 모습으로 반짝이고 있었으므로 오직 달이 뜨지 않은 밤에나 그의 눈에 띄었을 것이다. 내가 자리 잡고 앉은 곳은 우주의 그러한 곳이었다. 한 목동이 살고 있었네. 그는 높은 생각을 가졌네. 양떼들이 그 위에서 시간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던 저 산만큼 높은 생각을. 만약 양떼들이 언제나 목동의 생각보다 더 높은 풀밭에서 헤맨다면 그의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침은 언제나 나의 생활을 자연 그 자체처럼 소박하고 순결하게 지키라는 초대장과도 같았다. 나는 옛 그리스 사람들처럼 항상 새벽의 여신을 숭상해 왔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호수에서 멱을 감았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 행사였으며 내가 행한 최선의 일 중 하나였다. 중국 탕왕의 욕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날마다 그대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라.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영원히 새롭게 하라.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아침은 영웅의 시대를 다시 불러온다. 이른 새벽에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앉아있노라면 모기 한 마리가 들릴 듯 말 듯 잉잉거리며 집안을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나는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이 날고 있는 모기의 울음소리에 명성을 노래한 그 어떤 나팔소리 못지않은 감명을 받는 것이었다. 그것은 호모의 진홍곡이었다. 그 자체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같은 공중의 서사시로서 자신의 분노와 방황을 노래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어떤 우주적인 것이 있었다. 그 모기 소리는 이 세계의 끝없는 힘과 번식력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였다. 하루 중 가장 기억할 만한 때인 아침은 잠이 깨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각에 우리는 잠이 제일 적다. 우리 몸 안의 어떤 부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만 자는 어떤 부분이 적어도 이때의 1시간 동안은 깨어있다. 어느 하인이 기계적으로 흔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천재성에 의해 깨어지고 공장의 종소리 대신 천상의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새롭게 얻은 힘과 우리 내부의 열망에 의해
깨어질 때만 전날보다 더 고귀한 삶은 시작될 수 있으며 어둠은 그 열매를 맺고 빛에 못지않게 소중한 것임을 입증하게 된다. 그렇지 못한 날은 그것을 하루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나 별로 기대해 볼 것이 없는 날인 것이다. 하루하루가 그가 이때까지 더럽힌 시간보다 더 이르고 더 성스러운 새벽의 시간을 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이미 절망한 사람이며 어두워져 가는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다. 매일 밤 인간이 감각적인 생활을 부분적으로 중단하면 그의 영혼 내지 그 기관들은 활력을 되찾고 새날을 맞을 그의 천재성은 고귀한 삶을 어느 정도나마 성취하기 위하여 또 한 번의 시도를 하게 된다. 모든 기념할 만한 사건은 아침 시간에 또는 아침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베다의 경전들은 모든 지성은 아침과 함께 깨어난다고 말했다. 시와 예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인간 활동은 그러한 아침 시간에서 유래된다. 모든 시인과 영웅들은 멤논처럼 새벽의 여신 오로라의 자식들이며 해가 뜰 때 그들의 음악을 연주한다. 태양과 보조를 맞추어 탄력 있고 힘찬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언제까지나 아침이다.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든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일이 어떻든 상관없다. 아침은 내가 깨어있고 내 속에 새벽이 있는 때이다. 도덕적 개혁은 잠을 쫓아내려는 노력이다. 사람들이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하루를 그처럼 쓸모없이 보내는 것인가? 그들은 그렇게 계산에 어두운 사람들은 아니다. 그처럼 졸음에 압도당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해냈을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할 만큼은 깨어있다. 하지만 100만 명 중 한 사람만이 효과적인 지적 활동을 할 만큼 깨어있으며 1억 명 중 한 사람만이 시적인 또는 신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때까지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하며 그 깨어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어떤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가장 깊은 잠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새벽을 한없이 기대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하여 생활을 향상시키는 그 의심할 여지 없는 인간의 능력보다도 더 고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해서 어느 대상에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을 보는 분위기 자체나 매체를 조각하고 색칠할 수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멋진 일이며 실제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루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사소한 부분까지도 숭고하고 소중한 시간에 음미해 볼 가치가 있도록 만들 의무가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 되지 않은 지식을 거부했거나 다 써버렸다면 신탁은 우리가 어떻게 앞에 말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똑똑히 알려줄 것이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으며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고 했으니 삶은 그처럼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게 되지 않는 한 체념의 철학을 따르기는 원치 않았다. 나는 생을 깊게 살기를,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했으며 강인하고 엄격하게 살아 삶이 아닌 것은 모두 때려엎기를 원했다. 수풀을 폭넓게 잘라내고 잡초들을 베어내어 인생을 구석으로 몰고 간 다음에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압축시켜서 그 결과 인생이 비천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비천성의 적나라한 전부를 확인하여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리며, 만약 인생이 숭고한 것이라면 그 숭고성을 스스로 체험하여 다음번의 여행 때 그에 대한 참다운 보고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악마의 것인지 또는 신의 것인지 이상하게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이 사는 주요 목적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다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우리들은 개미처럼 비천하게 살고 있다. 우화를 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개미에서 인간으로 변했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난쟁이 부족들처럼 학들과 싸우고 있다. 그것은 차고 위에 겹쳐진 차고이며 누더기 위에 겹쳐진 누더기다. 우리들의 최고의 덕은 쓸모없고 피할 수 있는 불행의 경우에만 그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의 인생은 사소한 일들로 흐지부지 헛되이 쓰이고 있다. 정직한 사람은 셈을 할 때 10손가락 이상을 쓸 필요가 거의 없으며, 극단의 경우에는 발가락 10개를 더 쓰면 될 것이고 그 이상은 하나로 묶어버리면 될 것이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일 것이며 100가지나 1000가지가 되도록 하지 말라. 100만 대신에 5이나 6가지만 셀 것이며 계산은 엄지손톱이 할 수 있도록 하라. 문명생활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바다 한가운데서는 구름과 태풍과 유사와 그리고 1000가지하고도 한 가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배가 침몰하여 바다 밑에 가라앉아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측 항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뛰어난 계산가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간소화하고 간소화하라. 하루에 3끼를 먹는 대신 필요할 때 1끼만 먹어라. 100가지 요리를 5가지로 줄여라. 그리고 다른 일들도 그런 비율로 줄이도록 하라. 지금 우리의 인생은 독일 연방과도 같다. 독일 연방은 수많은 군소 국가들로 되어 있고 그 국경선은 항상 변하고 있어 독일 사람 자신도 지금 국경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 국가 자체도 수많은 내부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진 조직체가 되었다. 이 조직체는 지금 가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자기가 쳐넣은 덫에 자기가 걸린 상태이며, 사치와 무모한 낭비 그리고 치밀한 계산과 보람된 목적의 결여로 인해 파산 상태에까지 와 있다. 이 나라의 100만 가정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가정과 이런 국가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엄격히 절약하고 스파르타인들 이상으로 생활을 간소화하고 목표의식을 향상시키는 것뿐이다. 지금 우리의 국가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 사람들은 국가가 사업을 하고 얼음을 수출하고 전신으로 통신을 하며 1시간에 30마일을 달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 아무런 의아심도 품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간이 원숭이처럼 살아야 하는지
또는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을 잘라오고 쇠를 벼려 레일을 만들며 밤낮으로 일에 몰두하는 것을 중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개선한다시고 인생을 주물럭거리고만 있으면 누가 철도를 건설할 겁니까? 그리고 철도가 건설되어 있지 않다면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긴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 앉아 우리 일에만 전념한다면 누가 철도를 필요로 하겠는가? 사람이 철로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다. 실은 철로가 사람 위를 달리는 것이다. 철로 밑에 깔린 저 침묵들이 무엇인지를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침묵 하나하나가 사람인 것이다. 아일랜드인이든 미국 토박이이든 사람인 것이다. 이 사람들 위에 레일을 깔고 모래를 덮은 다음 기차는 미끄러지듯 그 위를 달린다. 그들은 정말 좋은 침묵들이다. 그리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침묵들이 깔리고 기차는 계속 그 위를 달린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철로 위를 달리는 즐거움을 맛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밑에 깔리는 불운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기차가 목류 상태에서 걸어가는 사람 하나를 치어 그의 잠을 깨워 놓으면 사람들은 기차를 세우고 이것이 무슨 예외적인 사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떤다. 침묵들을 움직이지 않게 제자리에 고정시켜 두려면 5마일 지점마다 상당수의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기쁜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징조니까. 왜 우리들은 이렇게 쫓기듯이 인생을 낭비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9바늘의 수고를 막아준다고 하면서 내일의 9바늘의 수고를 막기 위해 오늘 1000바늘을 꿰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중요한 일 하나 하고 있지 않다. 단지 무도병에 걸려 머리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을 뿐이다. 내가 만약 불이 난 것처럼 지금 교회의 종을 몇 번 치기라도 하면 콩코드 주변의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남자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처럼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고 변명하던 이 남자들은 물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도 만사를 제쳐두고 종소리를 듣고 달려올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불을 끄려는 것보다는 불구경을 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타버릴 것이라면 또 불을 낸 것은 우리가 아니니까 하면서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불 끄는 것을 구경하고 그 작업에 한몫 끼려는 것인데, 왜냐하면 불 끄는 것도 꽤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불타는 건물이 마을의 교회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점심을 먹고 30분 낮잠을 자던 사람이 깨자마자 고개를 쳐들고 무슨 뉴스 없어? 하고 물어본다. 마치 그를 뺀 모든 사람들이 보초라도 서고 있던 것 같다. 어떤 사람은 30분마다 깨워달라고 하고 잠을 자는데 이 사람도 같은 생각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깨어진 답례로 자기의 꿈 얘기를 해준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뉴스는 아침 식사만큼이나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된다. 제발 이 세상 어디서 그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든 관계없으니 무슨 새로운 일이 있으면 알려줘 하며 그는 커피와 롤빵을 들면서 신문을 읽는다. 그가 읽는 뉴스는 와치토 강변에서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눈을 뽑혔다는 소식인데, 그 자신이 이 세상이라는 어둡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동굴에 살고 있으며
자신도 퇴화되어 흔적뿐인 눈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우체국이 없어도 별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우체국을 통하여 중요한 연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내 생애를 통해 우표값이 아깝지 않은 편지는 한두 통밖에 받지 못하였다. 페니 우편 제도는 1페니를 줄 테니 자네 생각을 알려주게 하고 농담하던 것이 이제 진지하게 1페니를 내는 제도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는 신문에서도 기억해 둘 만한 뉴스를 읽은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다든가, 살해를 당했다든가, 사고로 죽었다든가, 어떤 집이 불에 타고, 어떤 배가 침몰하고, 어떤 증기선이 폭발했다든가, 어떤 소가 서부 철도 노선에서 기차에 치이고, 어떤 미친 개가 죽임을 당했다든가, 겨울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든가 하는 신문에 실린 소식은 2번 읽을 필요가 없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 원칙만 알면 되지 무수한 신뢰와 응용을 구태여 들을 필요가 무엇인가. 철학자에게 소위 뉴스라는 것은 모두 가십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편집하거나 읽는 사람은 차나 마시고 읽는 늙은 부인네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 가십에 걸신 들린 사람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다. 얘기를 들으니 얼마 전에 어느 신문사 사무실에 근착 해외 뉴스를 알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그 회사의 통유리 몇 장이 깨져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해외 뉴스라는 것은 웬만큼 기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12개월 전이나 또는 12년 전에 꽤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나는 진지하게 생각한다. 가령 스페인을 예로 들어보면 돈 카를로스나 인판타 공주나 돈 페드로 같은 정계의 인사들의 이름과 세빌리아나 그라나다 같은 지명을 그때그때 적당히 집어넣어 기사를 만들 때 특별한 얘기거리가 없을 때는 투에 관한 이야기를 실으면 그것이 그대로 스페인의 실상이 될 것이며 신문에 나온 똑같은 제목의 간결하고 명료한 기사들 못지않게 스페인의 정확한 현황 또는 무질서의 상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영국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그 나라에서 발생한 중요 뉴스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은 1649년의 혁명이었다. 당신이 영국의 1년 평균 농산물 수행량을 이미 알고 있다면 영국의 농업을 대상으로 한 투기에 관계하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다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처럼 신문을 별로 보지 않는 사람이 판단한다면 외국에서는 새로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자주 일어나는 혁명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이다. 뉴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는 것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위나라의 대부 거베곡은 공자에게 사람을 보내 근황을 물었다. 공자는 사자를 자기 옆에 앉히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대의 주인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사자는 공손히 대답했다. 저의 주인은 스스로의 허물을 줄이려고 하시지만 여의치 않사옵니다. 사자가 간 다음에 공자는 말했다. 좋은 사자로다. 참 좋은 사자로다. 목사는 주일의 마지막 날인 휴일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설교로 졸린 농부의 귀를 또 한 번 괴롭히는 대신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야단을 쳐야 할 것이다. 서라. 멈춰라. 겉으로는 빠른 척하면서도 왜 그리도 느린가 하고. 속임수와 기만이 가장 건전한 진실로 존중을 받고 있으며 반면에
진실은 거짓으로 여겨지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진실만을 똑바로 보고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달리 동화나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처럼 즐거운 것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필연적인 것과 당연히 존재할 권리가 있는 것만을 존중한다면 음악과 시가 거리에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분별력을 발휘할 때 오직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들만이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사소한 두려움이나 사소한 쾌락은 참된 현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숭고한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리거나 졸거나 또는 허식적인 것에 속아 넘어가기로 동의함으로써 자신들의 인습적인 일상생활을 확립시킨다. 아직도 이 일상생활은 순전한 허구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이제 막 소꿉놀이나 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인생의 참다운 법칙들과 관계들을 더 명확하게 분간해낸다. 어른들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도 못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바꾸어 말하면 실패에 의해서 자기들이 아이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한 힌두교 서적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읽었다. 옛날에 어떤 왕자가 있었는데 갓난아이 때 왕궁에서 쫓겨나 숲의 나무꾼에 의해 길러졌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어른이 되었는데 스스로를 같이 사는 미개 부족의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왕의 대신이 그 젊은이를 발견하여 그의 신분을 알려주었으며 그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신이 왕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 힌두교 철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와 같이 영혼도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해 자기의 본성에 대하여 오해를 한다. 그러다가 어느 거룩한 스승이 진리를 밝혀주면 그때야 자신이 브라흐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뉴 잉글랜드 주민들이 현재와 같이 비천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물의 표면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오직 진실만을 본다고 한다면 이 마을의 중심부인 밀담은 어디로 가겠는가? 만약 그가 거기서 본 진실을 우리에게 묘사한다면 우리는 그가 말하는 장소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공화당이나 재판소나 형무소나 상점이나 주택을 보라. 진실한 눈으로 응시할 때 과연 그것들이 무엇이겠는가를 말해보라. 그러면 말하는 도중 그것들은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진리가 우주의 외곽 어디에, 가장 멀리 있는 별 너머에, 아담 이전에, 혹은 최후의 인간 다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영혼 속에는 진실하고 고귀한 무엇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느님도 현재의 순간에 지구의 위치에 있으며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여 그 어느 시대도 지금보다 더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실을 계속적으로 흡입하고 그 안에 적셔짐으로써만 비로소 숭고하고 고결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우주는 끊임없이 그리고 순순히 우리의 착상에 응답해준다. 우리가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우리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구상을 하면서 보내도록 하자. 시인이나 예술가가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한 구도를 가졌더라도 후세 자손들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한 적은 아직 없다. 하루를 자연처럼 의도적으로 보내보자. 그리하여 호두 껍데기나 모기 날개 따위가 선로 위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마다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하든 또는 거르든 차분하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자. 손님이 오든 또는 가든 종이 울리든 아이들이 울든 단호하게 하루를 보내도록 하자. 왜 우리가 무너져 내려 물결에 떠내려가야 하는가? 정오의 얕은 모래톱에 자리 잡은 점심이라는 이름의 저 무서운 경류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자. 이 위험을 이겨내면 당신은 안전한 데로 들어서게 된다. 나머지는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긴장을 풀지 말고 아침의 기백을 그대로 가지고 율리시스처럼 돛대에 몸을 묶은 채 외면을 하면서 그 소용돌이 옆으로 빠져나가자. 만약 기적이 울면 목이 쉴 때까지 울도록 내버려 두자. 종이 울린다고 해서 우리가 뛰어갈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들이 내는 음악 소리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뿐이다. 이제 침착하게 자리를 잡고 작업을 시작해 보자. 그리하여 의견, 선입관, 전통, 망상과 외양이라는 이름의 진흙 구덩이 속에 발을 넣고 아래로 뚫고 나가 지구를 덮고 있는 충적층을 지나서 파리와 런던, 뉴욕과 보스턴과 콩코드를 지나고 교회와 국가, 시와 철학과 종교를 지나서 마침내 우리가 바로 이것이야, 여기가 틀림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바위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 보자. 이제 거점을 마련했으면 홍수와 서리와 불 아래쪽으로 성벽이나 국가의 토대를 닦을 수 있는 장소, 안전하게 램프 기둥을 세울 수 있고 어쩌면 측량 계기를 하나 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자. 이 측량 계기는 나일강 계기가 아니고 진실의 계기로서 이것을 보고 거짓과 허식의 홍수가 때때로 얼마나 깊게 범람했던가를 후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다. 만약 당신이 사실과 직면하여 똑바로 선다면 마치 그것이 아랍인의 신월도이기라도 한 것처럼 태양이 그것의 양면의 번쩍임을 볼 것이고 그 날카로운 칼날이 당신의 심장과 골수를 갈라놓는 것을 느낄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은 행복감 속에서 삶을 마치게 되리라. 죽음이든 삶이든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갈구한다. 만약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것이라면 우리 목 안에 죽음의 가래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사지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도록 하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도록 하자. 시간은 내가 낚시질하는 강에 흐르는 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 강물을 마신다. 그러나 물을 마실 때 모래 바닥을 보고 이 강이 얼마나 얕은가를 깨닫는다. 시간의 얕은 물은 흘러가 버리지만 영혼은 남는다. 나는 더 깊은 물을 들이켜고 싶다. 별들이 조약돌처럼 깔린 하늘의 강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 나는 셈을 전혀 할 줄 모른다. 알파벳의 첫 글자도 모른다. 나는 태어나던 그날처럼 현명하지 못함을 항상 아쉬워한다. 지성은 식칼과 같다. 그것은 사물의 비밀을 식별하고 헤쳐 들어간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나의 손을 바쁘게 놀리고 싶지 않다. 나의 머리가 손과 발이기 때문이다. 나는 최상의 기능이 머릿속에 모여 있음을 느낀다. 어떤 동물이 코와 앞발로 굴을 파듯 나는 내 머리가 굴을 파는 기관임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나는 이 머리를 가지고 이 주위의 산들을 파볼 생각이다. 이 근처 어딘가에 노다지 광맥이 있는 것 같다. 탐지 막대와 옅게 솟아오르는 증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자, 이제부터 굴을 파내려 가야겠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낭독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왜냐면 이 월든 자체가 문장이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 길고 그리고 굉장히 또 수려해요. 만연체고 그러다 보니까 쉼표가 있긴 있는데 그게 다 이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문장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간결한 문장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읽기 편하거든요. 그런 게 아무튼 좀 많이 좀 낭독을 오늘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월든을 읽을 때마다 법정 스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법정 스님 역시 강원도 오대산 중턱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거기 수류 삼방이라는 현판을 달고 폐암이 이렇게 악화되기 전까지 거기 기거하셨다고 합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와 법정 스님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닮은 구석이 많아요. 자연에 대한 예찬이라든가 현대 문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인간을 병들게 하는 무한 경쟁과 무력, 탐욕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 두 사상가의 지성이 어떤 북극성처럼 또 북극성을 바라보며 길을 찾는 어떤 두 사람의 탐험가처럼 한 곳에서 만나 밝게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월든의 한 챕터를 읽어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역시 이 고전은 소장하셔서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나가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고전이 아니죠. 고전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 참사 희생자를 위한 애도 기간인데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